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정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류마티스학회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경희의료원 류마티스내과의 홍승재입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분들 또 보호자들께서 진료실에서 정말 궁금했으나 쉽게 답을 듣지 못했던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남성들에게 더 흔하고 폐경 이전 여성에게는 통풍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통풍 관절염은 주로 남성한테 많고요. 여성들은 아주 적어요.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있는 요산을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전 여성들은 통풍이 잘 생기지 않고요. 폐경 후의 여성들은 또 통풍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 신장이 안 좋은 고혈압 환자들은 통풍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연세가 드시는 여성들은 통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맥주를 비롯한 모든 술은 혈중 요산 농도를 높여서 통풍 발작을 유발한다. 이것도 맞는 말일까요? 이런 질문도 참 많이들 하세요. 우리가 맥주가 통풍을 일으킨다, 통풍의 위험 요소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술은 어떤 것인가? 환자들이 술을 끊는다고 하지만 쉽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술로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가?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술은 다 통풍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술이 우리 몸의 요산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 몸에 피 속의 요산이 증가하죠. 그래서 술은 통풍의 위험성이 있고요. 특별히 맥주는 또 통풍을 일으키는 퓨린이 많은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이 산성으로 되기 때문에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술을 드시면 우리가 치료제로 쓰는 알로피리놀 같은 약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술이, 특별히 맥주가 조금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른 술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또 술에서도 우리가 와인은 조금 설명을 다르게 하는데 통풍의 위험성은 있지만 심혈관계의 안전성이나 다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꼭 술을 드신다면은 와인 정도는 조금 드실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와 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혈중 요산 농도를 높여 통풍 발작이 잘 생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네, 이런 질문들도 참 많이 하세요. 커피하고 차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커피는 이제 카페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요산을 또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요산 농도가 떨어져서 통풍 발작을 줄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두 잔은 별로 의미가 없고 하루에 6잔 이상 마시는 경우에 요산 배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카페인이나 카페인이 다 동일하다는 그런 또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차는 조금 다르게 작용합니다. 차는 통풍 발작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C가 높은 음식은 통풍 관절염 환자에게 좋지 않다. 이 비타민에 대해서도 참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비타민C는 어떻고 D는 어떻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타민C인 경우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잖아요. 또 이것이 소변에서 요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요산 배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통풍 환자들의 혈중 요산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비타민C는 통풍 환자들에게 좋습니다. 예방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 D는 그런 효과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비타민C는 통풍 환자에게 좋고 비타민 D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통풍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요산 강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통풍 환자들이 와서 피 검사를 하면 요산 수치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를 측정하고 아주 높으니까 통풍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류마티스내과 가보세요. 이런 의뢰를 받고 오십니다. 통풍의 정확한 정의는 피검사에서 요산이 높다는 것이 통풍이 아니고요. 관절이 아파야 돼요. 염증성 관절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같은 곳에 특히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에 통풍이라고 합니다. 즉, 피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높은 증상이 없는 고요산 혈증인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는다. 경과를 관찰한다가 현재 원칙입니다. 그런 환자에게 특별히 요산 저하제를 써서 강화제를 써서 요산을 인위로 떨어뜨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산 강화제 치료는 통풍의 급성 발작 중에는 시작하지 않는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고 현재 진료실에서 교과서적인 견해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풍이 아프면 우리가 통풍 발작이라고 하잖아요. 통풍 발작이 생기면 일단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급선무기 때문에 염증 치료를 한 이후에 요산 강화제를 써서
요산 수치를 떨구는 것을 치료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염증을 떨어뜨리는 것과 동시에 요산 강화제를 같이 써서 치료하자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 연구로 우리 류마티스 학회에서 이런 급성 발작이 있을 때 요산 강화제를 같이 쓸 것인가, 염증을 다 조절하고 난 다음에 요산 강화제를 쓸 것인가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교과서나 아니면 치료의 권고가 바뀔 걸로 예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염증을 우선적으로 조절한 이후에 요산 강화제를 써서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산 강화제를 시작할 때는 급성 발작의 재발을 막기 위해 코리친이나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를 같이 사용한다. 이게 맞나요? 환자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염증을 깔아앉혀야 되죠. 거기서 많이 쓰는 약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우리가 진통소염제라고 부르는 약이 있고요. 코리친이라는 약을 쓰게 되고 또 스테로이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염증이 가라앉죠. 그 다음에 요산 강화제를 씁니다. 요산 수치를 떨궈야 되니까요. 그런데 요산 수치를 인위적으로 빨리 떨구게 되면 통풍이 재발을 해요. 요산 수치가 내려가는데 재발을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통풍 발작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코리친이나 아니면 진통소염제를 같이 써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방치료라고 하고요. 환자들이 통풍 결절, 혹이죠. 덩어리가 있는 경우는 6개월 동안 같이 치료를 하고, 이런 통풍 결절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같이 써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저용량 아스피린은 혈중 요산 농도를 올린다. 그것이 맞는 말인가요? 이것도 정말 많은 환자들이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스피린을 치료제로 쓰잖아요. 과거에 고용량 아스피린은 진통소염제, 해열제로 많이 썼죠. 저용량 아스피린을 써서 항혈소판 효과가 있죠. 주로 심장병이라든지 아니면 뇌경색이라든지 뇌졸중 환자들이 저용량 아스피린을 많이 쓰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용량 아스피린을 쓰게 되면 이것이 신장에서 요산하고 또 경쟁을 해요. 그래서 요산 배설을 막습니다. 즉 요산 수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통풍 발작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용량 아스피린을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안 쓸 수는 없죠.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은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질환이죠. 그래서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통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산 강화제를 같이 아스피린과 같이 쓰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거죠. 아스피린을 먹으니까 요산 수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끊어야겠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용량 아스피린도 치료 목적으로 쓰시는 것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요산 강화제 용량을 조절하면서 다른 질환과 통풍을 같이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통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통풍을 비롯한 류마티스 질환은 류마티스내과 전문의와의 적절한 상담과 치료,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한 류마티스 학회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